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드디어 수원이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와, 11경기 만에. 11경기 만에. 첫 번째 로빙 끝마칠 때까지 승리가 없다면 야, 이거 진짜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기재 올해의 프리킥골 전 미리 꽂고 가겠습니다. 이 골로 맨날 올해의 골이래. 근데 올해 골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올해 중거리, 올해 프리킥, 올해 코너킥은 나왔어요 이미. 네, 그렇죠. 이진현 맞았어요. 선수. 나왔어요, 이거는. 네, 이 골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신예저 이상민이 땅을 치면서 기뻐하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승리.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따기 어려운 거구나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수원 프리뷰에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1라운드 어린이날 주간이었죠. 거센 봄비가 내렸습니다. 예, 정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네. 빗속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37,000명.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6경기 총합 69,271명이더라고요. 경기당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이번 라운드 찾았습니다. 그에 걸맞는 경기로 팬들을 열광시켰고요. 역대급 첫 번째 로빈을 마친 K리그 이제 두 번째 텀에 나섭니다. 금토의 경기가 펼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또 주중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11라운드 리뷰와 함께하는 12라운드 프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9일 오후 7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울산은 3연승, 1 로빈 만에 벌써 두 번의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11경기에서 9승 1무 1패, 승점 28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점 더 많고 2018년 전북에 이어서 스플릿 도입 이후에 11라운드 기준 최다 승점 2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그럼 얼마나 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패 10승 했으니까 30점. 옛날 리버풀 초반 같다, 그지? 네, 거의 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승점 대 승점인데 득실차가 미쳤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인데 벌써 13골. 와. 네, 지난 대구전만 봐도 이 팀이 얼마나 균형이 잡혔나 알 수 있었죠. 스코어 3대 0. 전반에만 3골 넣은 게 그대로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지난 수협전 그리고 제주전이 떠오르는 압도적인 경기력이 모처럼 나왔습니다. 73골로 후반 여유있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고요. 울산 입장에선 기다리던 2001년생 공미 황재한의 활약은 더욱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있는 선수인데 이날 확실히 보여줬어요. 네, 지난 포항전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는데 기대를 밑돌았고 이후에 다시 한 살 어린 선수죠. 강윤구에게 선발 기회가 돌아왔거든요. 이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건데 잘 잡았습니다. 수비 뒷공간 침투 그리고 마틴 아담과의 전술적 호흡도 돋보였지만 투샷 투킬 높은 수준의 골 결정력이 좋았습니다. 데뷔골을 넣고 포효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굶주려 있었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황재환이 울산 유스팀 출신인데 쾰른에서 경험을 쌓고 작년 7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월에 부상을 당해서 충분히 뛰지 못했고 동계 때도 부상으로 시즌 초에 뛰지 못했거든요. 이날 경기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했고요. 홍명보 감독에겐 22세 이하 자원 운용에 여유로움을 선사를 했습니다. 강윤구와 황재환이 비슷한 공미로 분류할 수 있지만 황재환은 조금 더 침투에 용이하고 네, 측면으로 빠져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원은 22세 고민 울산과 같이 크지 않습니다. 양현준이라는 네, 리그 내 최강의 맨날 양현준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22세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말고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양현준과 공격진에서 호흡을 맞출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강원의 팀 득점은 11경기에서 7득점 최소 득점입니다. 울산이 최다 득점이라는 점을 볼 때는 이날도 힘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지난 수협전만 봐도 후반에 윤빛가람의 퇴장으로 30분 넘게 수적 우위를 누렸지만 득점이 없었고 결국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유효슛이 2개였습니다. 결국 0대 2로 패했습니다. 김대원은 결국 1 로빈 동안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요. 11경기에서 슈팅 9개. 그나마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슈팅 2개씩 시도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최용수 감독의 고민입니다. 최용수 감독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현이 지난해 울산과 4경기에서 2골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라 부활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강원으로선 울산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공격진 상태가 좋지 않고 FA컵 일정으로 체력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울산이라는 천적을 만납니다. 주중 경기를 치르고 나왔던 거죠. 네, 저희가 프리뷰할 때마다 한 경기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6연패 그리고 24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마지막 울산전 승리가 2012년 5월 그러니까 스플릿 라운드 도입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때 골 넣은 선수가 김은중. 네. 지금 20세 월드컵 떠났는데요. 목이 매네요. 좋은 성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바코 2경기 연속골. 바코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바코. 우리가 알던 몸이 가벼운 바코가 파이널 서드에 있으면 울산은 축구가 쉬워집니다. 1대1이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 유일하게 아마 세징야 레벨에 비빌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정승현, 김기희가 지난 대구전에서 한꺼번에 복귀해서 센터백 운용에 숨통이 트였고요. 이날 강원전에는 김태환 역시 출전각을 재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 센터백 김영권은 왼발잡이라는 이유로 이날도 어김없이 또다시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거의 이용래급 거의. 그리고 지금 플레이어 중에 울산에서 정경기 풀타임은 서령우와 김영권밖에 없습니다. 강원은 당분간 키플레이어 양현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가장 날카롭고 차이를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날 로테이션을 예고했지만 양현준이 지난 4경기 풀타임 뛰었듯이 이날 역시도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협전에서 교체 투입한 박상혁이 최전방에 먼저 나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기 싫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메모장에 울산은 당분간 정배라고 써놓고 지난 라운드 때 무승부 찍었었는데 이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저도요. 흐름이나 경기력 모든 면에서 차이가 워낙 큽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포항전입니다. 대구 말씀드린 대로 울산은 0대3 대패를 당했죠. 최근 3경기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던 수비가 울산을 만나서 탈탈 털렸습니다. 네. 3경기 무패 행진도 마감을 했고요. 확실히 대구가 좀 잘게 썰어가는 여기에 또 1대1의 강한 팀에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이용래, 이근호, 에드가 지금 40줄에 들어선 선수들 같이 나이 많은 선수들에게 좀 의존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최근처럼 일정이 좀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공격적으로 에드가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상 부상 부위나 나이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해주는 플레이가 거의 맥스에 가까운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세징야 선수가 정밀 검사 결과 2주 정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라 최영근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세징야는 대구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수잖아요. 그나마 세징야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셀루스, 세라토는 최영근 감독 인터뷰에서 느껴지셨겠지만 팀의 중심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무패를 달리던 포항 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인천에서 무패에 제동이 걸렸고 제주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경기 전날에 자정에서야 도착하는 변수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연패에 빠지면서 가라앉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사실 제주전 경기력 나쁘진 않았습니다. 슈팅수 13대6, 유효 슈팅수 8대3, 점유율 50대 46을 앞섰지만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었고요.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결정력이 극악에 가까웠습니다. 실점 장면에서 운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포항은 현재 3선의 교체 자원이 없는 데다 2선 역시 좀 지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김기동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김종우, 정재희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모습이거든요. 뎁스와 체력에 관한 부분, 이건 사실 김기동 감독도 아무리 매직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두 팀 지난 2월 펼쳐진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호재가 후반 45분 그리고 추가 시간 연이어 골을 넣으면서 히어로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포항이 가져가긴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좀 팽팽한 양상이었거든요. 두 팀이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2승 2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눈여겨볼 게 골이 많이 났어요. 6경기에서 24골. 경기당 평균 4골이나 난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물론 최근 두 팀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득점이 나지 않은 공산도 크긴 하지만 이 경기라는 게 또 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에드가, 포항에서는 제카를 키플레이어로 하고 싶습니다. 세징야가 없는 지금 대구가 기대할 것은 에드가의 한방. 사실 울산전 전까지 에드가가 수원을 상대로 머리로 득점을 하면서 승점을 땄거든요. 이 부분을 기대를 할 것 같고 이제 포항 메이든 제카가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포항의 제카에 기대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골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저는 1대1 이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을 참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 올 시즌 패턴 정말 특이합니다. 퐁당퐁당의 전형인데요. 개막 후에 2연승을 한 뒤에 패승패, 승무, 승패, 승무. 한 다리 건너 승리. 그러니까 연속 무패도 연속 무승도 없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연승을 바랬을 텐데요. 간략히 돌아보면 점유율 72대 28. 아우. 네, 올 시즌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유율, 전북은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단 시간인 전반 11초
수비 실수에 이어서 구스타보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북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90분간 서울이 주도하는 경기 속에 후반 32분에야 박동진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나성호와 박동진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네. 역전에는 실패, 전북전 무승 징크스는 끊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어떤 전북을 상대로 따라잡는 골을 터뜨렸다는 어떤 서울의 저력이 나온 경기였고요. 전북은 좀 이따가 전북 차례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은 울산과 유의하게 1라운드 정경기에서 득점한 팀으로 남았고요. 그랬더라고요. 네, 팀 득점은 울산과 공동 1위, 순위 2위로 2라운드를 맞이했습니다. 광주는 이길 듯 못 이기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전 4대3 승리 이후에 어느덧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요.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친 득점력이 무척 아쉽습니다. 광주가 팀 슈팅 수가 124개, 울산 다음으로 많은데요. 지난 4경기 기대 득점 4.22골로 한 골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가장 떨어진 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도 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이었죠. 네, 반코트 게임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강원, 제주, 대전과 같이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두는 팀을 상대했을 때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서울과의 첫 맞대결에서 그랬습니다. 전반에 신나게 공격을 하다가 후반에 역전 0대2로 패했거든요. 그날 이정현 감독이 이제 저렇게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더비죠. 저렇게 더비. 네, 이정효 감독과 광주 선수들은 상암에서 그때 패배에 분함을 풀길 바랄 텐데요. 그 발언이 공개된 뒤에 서울과 서울 팬들도 오랜 기간 이 경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정현 감독도 이 발언을 했죠. 상암에 갔었을 때 자기를 대응하는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재밌는 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팬들 많이 와서 자기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비는 아니지만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서울 박동진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역대급 세레머니를 이끌어낸 선수 바로 미친 게 박동진이었습니다. 광주 원정에선 쐐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득점은 황의조 일류첸코보다 낮습니다. 이번에도 조커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스마르는 지난 전북전 하프타임에 교체됐는데 컨디션 조절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엄지성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전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해서 시종일관 좌측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방 무게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광주는 결국 2선, 그 중에서도 좌측에서 풀어줘야 경기가 잘 풀립니다. 엄지성은 지난 서울전에서 후반에 퇴장을 당한 바 있어서 선수 스스로도 이날 경기를 벼렀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서울보다 하루 늦은 6일에 경기를 치렀고요. 이번엔 원정길에 오릅니다.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는 어쩌면 로테이션을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서울이 8경기 연속 무패 3연승 중입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골결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체력에 주목해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전북전입니다. 공교롭게도 감독을 바꾼 두 팀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은 김병수 감독의 데뷔전이죠. 다행히 감독 교체 효과 물론 벤치에 앉지 않았지만 김병수 감독 선이 발표되고 김 감독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인천과의 경기에서 감격의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네. 첫 번째 로빈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이기재의 프리킥이 결승골이 됐는데 전체적인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수원의 클린시트가 올 시즌 처음이더라고요. 확실히 뒷문이 든든해야 승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날 관건 역시 수원에서 보여줄 병수볼이 어떤 모습인지에 모아집니다. 사실 병수볼 색깔을 입히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향후 보여줄 색채에 관한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 병수볼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타협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잔류가 당면 과제인 만큼 수비 쪽에 중심을 둔 축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전부터 김상식 감독이 물러났죠. 김도현 대행 체제로 치러진 서울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단 연패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지난 경기들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만 기자 얘기한 대로 점유율 워낙 큰 차이가 났었거든요. 또 구스타보가 일찍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지만 박동진이 동점골을 하고 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의지는 좀 빛났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진 경기였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전방 압박이 상당히 잘 됐고요. 아쉽다면 역시 공격 쪽에서 아쉬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이고요. 이날 경기에는 뭐 이동준이나 맹성우, 한교원 같은 선수들이 복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층 스쿼드의 여유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죠. 당시 전북이 비긴 것만으로 다행일 정도로 수원이 인천전 승리한 경기를 빼놓고는 가장 잘한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전북전 6연패의 사슬을 끄는 귀중한 승점이었죠. 수원 올 시즌 홈에서 승점을 1점밖에 따지 못할 정도로 약했는데 감독 교체, 돌아온 팬심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전북은 올 시즌 원정에서 첫 득점 평균 시간이 17분, 첫 실점 평균 시간이 3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기존대로 잘 넣고 막아낸다면 좋은 흐름을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는 지난 전북전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보경의 친전팀을 상대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지 중요하고요. 전북에서는 구스타보로 가겠습니다. 지금 공격진 중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게 구스타보인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양 팀의 상황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무승부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수원은 필요해 보이고요. 전북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다른 흐름의 두 팀입니다. 네, 제주는 3연승 및 최근 6경기에서 5승, 울산을 포함한 그 어느 팀보다 최근 6경기 성적이 좋습니다. 단숨에 5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2위 서울과 승점차가 단 3점입니다. 이날 승리하면 최대 아챔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인천은 패승, 무패, 승패. 불안한 흐름 속에 9위에 처졌습니다. 인천의 고민은 역시 득점입니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지금 골이 없는데요. 득점한 한 경기 포항전도 돌아보면 상대 퇴장자가 나온 이후에 2골이 나왔다는 점에서 네.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인천은 지난 3월 제주와의 첫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날 득점을 공교롭게 제주 출신인 제르소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제르소는 그날만 득점을 하고 아직까지 다른 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3골,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천성훈이 지난 수원전 직전에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빠진 점도 커 보입니다. 제르소, 천성훈, 에르난데스 3톱 조합이 최근에 그나마 가장 괜찮았는데요. 마무리를 해주고 전방에서 싸워줄 천성훈이 없으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천성훈이 지금 당분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은포쿠 역시 부상자 리스트에 포함된 터라 제주 원정에서는 제르소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 미드필더 이명주는 훈련에 합류한 지는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부상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투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나설 것처럼 구단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주전 나흘 뒤에 전북과 홈 경기가 있거든요. 그 2경기 중에 아마도 조성환 감독이 투입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반면 제주는 초반 6경기에서 단 4골, 그리고 이후 최근에 5경기에서 9골, 공격이 확 살아났습니다. 수원전과 포항전에선 역전승을 거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전방 자원들의 득점 부족을 수비수, 미들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팀으로서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 김봉수는 여러 포지션을 맡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미드필더 공백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미들로 나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2경기 연속골이 나왔습니다. 네. 2021년 때에 골 넣는 봉수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구자철이 현재까지 지금 컨디션 체크를 하는 중인데 만약 이날도 선발이 어렵다면 김봉수 카드 다시 한번 이창민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들맨이에요, 남길 감독이. 네. 지난 경기에선 부상 복귀한 센터백 임채민은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이번엔 특이하게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남길 감독은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집요하게 공략해서 이제 빈틈을 만드는 그런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지난 인천전에선 역으로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되갚아줄지 궁금하고요. 조상 감독은 제주전에서 최근 3연승
남길 감독의 공략 포인트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조성 감독이 오래 머물던 제주에서 끊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측해보죠. 뭐 제주승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누구야? 있었는데 그래도 필대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주승입니다. 저도요. 제주가 완전히 흐름을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수협전입니다. 대전 광주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직전 제주전 0대3 완패를 씻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좋았던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후반 들어서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게 들어간 이민성 감독의 선택이나 선수들의 전체적인 집중력은 좀 돋보였습니다. 광주의 공격을 막아낸 수비 조직도 좋았고요. 이문수가 지금 나온 경기마다 3백 중앙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문제는 잘 터졌던 공격진이 최근 4경기에서 4경기 중 3경기에서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티아고 한 달 가까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유광현도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들의 골가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대전은 지금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첫 번째 로빈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수원FC는 강원을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도인 감독의 첫 번째 로빈 목표가 뭐였냐? 4승이었거든요. 이날 승리로 딱 달성을 했어요. 상승세를 타던 강원을 상대로 이른 시간에 라스가 득점을 하면서 흐름을 잡았고요. 윤빛가람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리드를 지켰습니다. 무릴로의 쐐기 프리킥까지 터지면서 2대0 승리를 챙겼거든요. 라스, 이승우, 이광혁 걱정했던 부상자들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 복귀를 하면서 공격진의 숨통을 트이게 된 게 좋았고요. 신세계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모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4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수원FC는 강원도의 부상으로 빠졌던 이용도 복귀할 공산이었고서요. 안정된 전력으로 대전전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맞대결에서 수원FC가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6골 나왔네요. 당시 대전에 첫 패배를 안겼는데 이날 승리로 수원FC의 공격력이 살아남과 동시에 대전 파해법에 대한 힌트를 준 경기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승리였거든요. 수원FC 대전전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홈에서 강한 대전이 원정 승리가 없는 수원FC를 상대로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전은 일단 지난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던 조유민을 뺐는데 이날 활용법이 좀 주용해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양팀의 스트라이커로 하겠습니다. 티아고와 라스. 두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나란히 멀티골을 넣었거든요. 라스는 그 경기가 시즌 첫 골이었고요. 부진했던 티아고가 대전의 공격에 물꼬를 터줄 것인지 라스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날 두 선수의 발끝에 승패의 중요한 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홈 원정 상성 흐름 감안하면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로 보입니다. 요렇게 했다가 지금 라스가 갑자기 또 경기 전날 뭐 부상나고 빠진 케이스가 있어서 불안하게 하는데 그래도 라스 믿겠습니다. 수협승으로 하겠습니다. 자, 11라운드 리뷰, 1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12라운드에서도 변함없이 관중 대박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